윤미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판결이 나지도 않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개혁은 어떻게 갖다 될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갖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헌법에서 선언하고 국가를 건국했어요. 그게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하나는 시장경제, 그리고 하나가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북 주사파들은 자유파가 건국 이념으로 헌법 가치로 법치를 선언했기 때문에 법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대원칙을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종북 주사파나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공산당과 자신들이 믿는 이념은 법 위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체제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법치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하려고 이제 그동안 공작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초반까지는 대한민국 체제를 기동전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리에 바리케이트 둘러싸고 화염병 던지고 데모를 하면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게 80년 5.18까지입니다. 네, 5.18에서 종북 주사파들은 처참하게 패배를 했어요. 5.18 이후에 83년, 4년, 5년, 6년 이때 수많은 그 비공개 비밀 문건들이 발표가 됩니다. 좌파 진영 안에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엄청난 논쟁, 정치 노선 투쟁을 해요. 그때 이루어졌던 투쟁, 대표적인 투쟁이 CMP 논쟁이라든지 사구체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논쟁을 통해서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 종북 주사파들이 노선을 완전히 바꾸는데, 그게 진지전 전략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의 기동전으로는 여러 수십 번 해봤는데 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현대사 건국의 과정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했던 첫 번째 기동전이 대구 11 폭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했던 그 기동전이 4.3 제주 사태예요. 세 번째 했던 거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동전을 했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기동전, 대구 11 폭동 때 박정희 대통령의 이 가장 존경하던 셋째 형 박상희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 기동전 과정에서. 이 사람 남로당의 서열 5위쯤 되는 사람인데 기동전을 직접 진두지휘하다가 경찰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많은 기동전의 실패가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동전 전략을 포기하고 진지전으로 바꿉니다. 진지전이라는 건 뭐냐면 각계각층의 중요한 그 자본주의 체제의 진지, 대한민국 체제의 진지에 침투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영역에서 실력과 권위를 인정받아서, 그래서 생긴 영향력을 이용해서 그 우리 사회를 점차적으로 종북 주사파 사회로, 좌편향 사회로 바꾸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다시 마지막에는 기동전을 동원해서 무너뜨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지전 전략은 기동전 전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 기동전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을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괜히 맹동적으로 함부로 나서지 말고 진지에 숨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가자. 이게 진지전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후에 그 당시에 운동권에서는 하방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행동을 했어요. 하방. 그건 중국의 모택동이 홍위병을 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때 사상이 좀 불온하다,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는 그 고위 그 당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농촌에 쫓아내거나 공장에 쫓아내서 정신교육을 다시 시켰거든. 그 정신교육 받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걸 하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주사파, 종북 주사파 세력이, 좌파 세력이 다 하방을 합니다. 하방을 하는데, 하방을
그저 주로는 노동 현장으로 하방하고 농촌으로도 하방하지만 그 진지전 전략이 전변화되면서는 학교 현장으로 하방하고 그리고 교회로 하방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봐서 할 수 있는 여러 직종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과가 있으면은 정식으로 어디 취직은 할 수 없지만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잖아요. 그게 변호사 자격이라든지 의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 자격증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많이 하방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 영역이 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3권 중에 하나인 법조, 이 행정부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이걸 구성하는 거니까 자기들 실력으로는 도저히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탈취하기는 어렵다고 본 거예요. 입법은 어느 정도는 되지. 이 행정 말고 그 다음에 입법인데 입법은 어느 정도 되지만 자기들이 독자적인 힘으로는 집권당대위가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편승하는 전략을 씁니다. 김대중 정당에 일부 들어가고 뭐 노무현 정당에 뭐 문재인 정당에 일부 들어가서 그 당을 자기들 정당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동시에 그것만 가지고는 계량주의에 빠질 수 있으니까 따로 자기들 정당은 또 따로 늘 같이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게 통진당이에요. 지금의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통진당 정의당은 국회의원 숫자는 얼마 안 돼도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당에 대해서는 늘 도덕적 우위에 있는 거야. 자기들이 옳은 거야. 힘은 좀 약하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견인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안에 그 종북조사파들이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돼서 당 안에서도 좌편향 노선을 가지고 자꾸 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안팎의 양동작전을 펴서 입법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법부인데 이 사법 권력은 최후의 권력이에요. 우리가 권력 그러면 주로 행정부만 생각하는데 실제는 이 행정부는 이번에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국회의 협조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예산도 국회가 갖고 있고 입법권도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법 하나 제정하려고 해도 입법부의 다수파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행정부 대통령을 직접 자기들이 차지할 수는 없지만 입법부의 일부는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과 입법에서 뭐 분쟁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그걸 불가역적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게 사법부거든요. 사법부 대법원에서 결론 내리면 뒤집을 수가 없잖아. 헌법재판소에서 결론 내리면 뒤집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억울해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해버리니까 그걸로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 마지막 권력인 사법부는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법부 쪽에 진지전이 집중적으로 이게 그 시도가 돼요.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그 각 대학의 총학생회를 이끌었거나 또는 전대협이나 한총련의 그 지도자들, 그 젊은 주사파들이지. 이것들이 어느 순간 다 없어져요. 눈에 안 보여. 다 고시방에 들어가가지고 2년씩, 3년씩. 걔네들이 머리는 있는 애들이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다 연수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처음에는 전국 주사파 운동하다가 감옥 갔다 오면은 사법시험에 1차, 2차는 통과해도 3차 면접에서 떨어지곤 했거든. 근데 그 어려운 관문을 어쨌든 하나씩, 둘씩 뚫어낸 거예요, 이것들이. 뚫어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뒤에 있는 후배들을 막 이제 끌어당겨 준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사법부에, 그러니까 판사들 중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이 종북 주사파들이 진출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인권법 연구원이 뭐 여러, 뭐 이런 단체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지금 사법부에는 한 4분의 1 정도가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사 임용을 하려고 그러면 또 공무원 임용 자격 여러 가지가 또 까다로우니까 아예 그런 거 안 하고 사시만 붙고 난 다음에 나 변호사 하면 되지 해서 바로 변호사개혁파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민변이에요. 그러니까 민변은
보통은 대한변협 그러면은 판사나 검사를 지내고 변호사를 개업한 사람들이 주축인데, 민변은 아예 판사, 검사 같은 거 안 하고 처음 사실 붙고 나서 바로 변호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법조 3륜이라 그러는데, 법조는 세 개의 바퀴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세 개의 바퀴가 뭐냐면 하나가 판사, 재판부, 사법부, 하나가 준사법기관인 검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변협이에요. 변호사단체예요. 그런데 이 종북주사파들이 한 30년 가까이 진지전을 펼친 결과 사법부의 한 3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변협의 상당한 정도의 지분, 이걸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장 임명이나 대한변협 회장 임명은 정권의 영향을 받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말 자격 없는 김명수, 이게 법원장 춘천지원의 원장 하던 자잖아요. 법원장 중에서도 저 말석에 있던 자를, 대법관도 거친 적이 없는 자를 대법원장에 임명을 해서 사법부를 종북주사파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 바꿔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종북주사파의 진지전의 결과 지금 사법부가 종북주사파들한테 장악돼 있는 거예요. 재판은 뭐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제가 다 생략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종북주사파가 잡혔어. 그러면 이 사람의 첫 번째 관문은 구속영장 청구 문제예요. 이게 구속되냐 불구속으로 재판받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판에서 실형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그런데 재판 사건의 그 재판부 배정은 요즘은 컴퓨터로 무작위로 돌릴 거예요. 그런데 구속영장을 심판하는 그 영장 전담 판사는 법원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명수라는 자가 자신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장 믿는 측근들을 법원장으로 앉혔어요. 그 법원장이 영장 전담 판사를 지랑 생각이 같은 이 종북주사파 똘마니들로 임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인 영장 청구, 이게 단순히 인신의 그 구속만 아니라 증거물의 압수수색도 영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핸드폰이거든. 휴대폰. 그거는 저 도둑놈 잡범도 휴대폰부터 압수하는 거고, 살인 강도도 휴대폰부터 압수해야 이게 행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조국이 이런 이자는 아직도 휴대폰 압수를 못했어. 번번이 영장 전담판사가 이걸 기각을 해버리니까. 그냥 수사라고 하는 거는 심증은 있어도 그것만으로 이 유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물증을 확보를 해야만이 기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물증 확보의 가장 결정적인 이 휴대폰 압수수색을 번번이 기각을 하니까 조국에 대한 수사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지전 전략에 입각해서 한 30년 가까이 좌파들 나름대로는 정말 노력을 해서 대법원장과 사법부 그리고 변호사 사회의 3분의 1이나 한 절반 가까이, 그리고 자기들 덩치보다는 훨씬 큰 영향력을, 이것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다니니까. 우리 자유우파는 숫자는 많아도 조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똘똘 뭉쳐 다니는 좌파한테 늘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보통의 판사는 판사를 그만둘 때까지 점심을 거의 혼자서 먹거든요. 이게 되게 밥을 먹으려면 법원 근처에서 먹잖아요. 그 법원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들이 쫙 있잖아. 그리고 검찰청도 법원 옆에 있잖아, 늘. 이러니까 밖에 나가서, 법원 밖에 나가서 어느 식당에서 밥 먹으면 분명히 그 식당에 변호사도 있을 거고 검사도 있을 거고 그 사건 관계자들도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그렇게 되면 우연히 스친 거지만 어쨌든 판사가 사건 관계자를 만날 수도 있고, 만나서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뭐 인사 한마디 한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판사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판사들은 밖에 안 나와요.
출근해서 판사실에 들어가서 퇴근해서 차 타고 나갈 때까지 지 사무실에서 안 나와. 안 나오고 점심은 설렁탕 시켜서 먹는 거야. 그 사무실에 있는 비서 하나랑 둘이서. 이걸 수십 년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창이가 대법관을 하고 할 때 그런 식으로 했어요. 대부분의 존경받는 판사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그 사람의 성향이 자유우파라 하더라도 다 혼자서 평생 밥 먹으면서 사무실에서 혼자 했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야. 근데 좌파는 다르죠. 이 정복주사파들은 연수원 거쳐서 판사 되자마자 야, 너 우리 촉이지? 와, 우리 이런 조직이 있어. 들어와. 야, 너 어디 가고 싶어? 그 다음에 종북주사파 사건 관계자들하고 어떤 형태로든 연결을 하면서 야, 이 사건 얘는 예전에 10년 전에 무슨 사건으로 했던 거고 너랑 이런 관계니까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 이런 것들이 종북주사파 법적 커넥션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숫자는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도 그들의 영향력은 다른 자유우파 성향의 판사 전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거야. 그리고 조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법조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꼭 김명수의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똘똘 뭉친 종북주사파 판사들은 얘네가 그 20대 초반부터 종북주사파 활동을 할 때 그야말로 수십 번, 수백 번 교육받은 이 사법투쟁의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이건 도둑놈들도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잡히면 무조건 부인해. 나중에 증거가 드러나서 어쩔 수 없이 감옥 갈 땐 가더라도 네가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면 감옥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일단 부인해. 부인해 놓고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 못 찾으면 너는 운 좋게 도망갈 수도 있어. 이렇게 일단 부인해 가르쳐. 그 다음에 불리한 증거가 나오면 묵비권 행사해. 그 다음에 어차피 감옥 갈 거 최대한 늦게 가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재판부 기피 신청부터 해. 그리고 증거 채택하면은 증거 부인하는 걸로 해갖고서 또 길 떠. 이런 식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판사나 좌파 영장 판사나 좌파 판사가 어떤 사건을 받을 때 아, 이게 자기들과 같은 종북주사파 사건이야. 그럼 무조건 기일을 늦추는 거예요. 기일을 늦춘다는 뜻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유죄가 날 땐 나더라도 그 전까지는 얘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간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것들이 1심은 6개월 구속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 6개월은 뭐냐면 그 6개월 안에 재판 끝내라는 거야. 유죄건 무죄건. 그런데 6개월이 지났어. 그런데 여전히 1심은 시작도 안 했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재판기간 연장을 하려면 추가로 기소를 해야 돼. 추가 기소를. 그게 아니고 그 사건으로는 더 이상 기소를 할 수가 없어. 그럼 풀어줘야 돼. 이게 간첩이 뻔한데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질질 끄는 바람에 재판은 시작도 안 하고 6개월이 지났어. 구속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풀어줘야 돼. 이자가 나가는 그날부터 간첩이 다시 할 건데 그걸 뻔히 알지만 우리의 법체계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 간첩이 사건을 5개 범죄를 쳤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3개만 쳐놓고 6개월 기간이 다 돼서 이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 같은 상황에서는 기소하지 않았던 요 2개 중에 하나를 다시 추가를 기소해서 또 6개월 연장 이런 편법까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편법이니까 그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 편법을 갖고 그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이 연장됐던 거예요. 그때 종북주사파들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이 6개월 구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재판이 안 끝나서 나와야 되잖아. 그때 추가 기소를 띄운 거야. 다른 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있던 다른 건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종북주사파 사건은 무조건 기한을 늘려줘요. 그러니까 조국이 사건은 1심 끝나는데 3년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 3년 동안 이자는 분명히 심판 결과를 보면 징역 2년인가 나와서 얘는 벌써 감옥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3년 동안은 재판이 안 끝났다는 이유로 서울대 교수 다 해먹어 가면서 월급 기본급 다 받아가면서 이걸 한 거야. 전국 다니면서 북극구도 하고 다 한 거야. 이 범죄자가. 반면에 이제 우리 쪽에 이 종북주사파 판사가 보기에는 저 반동 우파다. 그런 것들은 막 신속하게 재판해갖고서 바로 감옥 보내지 뭐. 뭐 김태호가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법부 권력의 법치를 앞세우고 법치로 위장한 이 사법폭력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척결해야 돼요. 척결하려면
사법부 전체의 구성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김영수라는 자가 임기가 다 되니까 김영수가 물러나면 새 대법원장이 들어서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세워야죠. 그냥 인품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종북주사파의 오염된 사법부를 완전히 다 탈탈 털어서 한 500명 가까운 종북주사파 판사들을 다 자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중요한 보직에서는 쫓아낼 정도의 그 확실한 그 자기 정체성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강단, 배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앉혀서 이걸 다 청소해내야 돼요. 그런데 청소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대법원장이 행정권을 하려 그러면, 인사권을 행사하려 그러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하거든.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인 법원행정처장. 이 사람이 임명하는데도 시간 걸려. 또 이 사람이 임명이 되면 이 사람도 맨 위에 법원장부터 차례차례 인사를 하지 저 밑에 말단 판사부터 인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또 한 두어 달 걸려. 그 다음에 또 한 두어 달 걸려. 이렇게 해서 9월에 대법원장이 바뀌면 이 김영수가 물러나면 새 대법원장에 들어서서 하는데 내년 초까지는 가야 대체로 사법부가 물갈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검찰총장이 바뀌었잖아. 이원석이. 그리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됐잖아. 그러면 막 그 다음날로 이재명이 잡아 넣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직접 이재명이 불러서 수사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검의 부장들 바꿔야지, 지검장들 다 바꿔야지, 그 다음에 차장들 다 바꿔야지. 그럼 그 밑에 수사팀장들을 이제 그때부터 바꾸는 거거든. 이걸 하나하나 바꿔나가는데 6개월 이상 걸린 거예요. 한동훈이, 이원석이 같은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데도 6개월이 걸렸어. 그래서 비로소 6개월 후에 대장동 사건팀도 바뀌고 쌍방울 사건팀도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지금의 대장동, 지금의 쌍방울로까지 온 거거든.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김영수가 바뀌었어. 근데 대법원장 하려면 인사청문 거쳐서 국회에서 표결해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표결해갖고서 부결시키고 다시 추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시간 끌 수 있다고.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인사 자체가 안 돼요. 왜? 새 대법원장이 임명돼서 새 법원행정처장을 임명을 해야 새 행정법원처장이 인사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2달, 석 달, 넉 달 동안 이게 걸려 있으면 새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사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국회 입법부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몽리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법부를 완전히 청소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현실적 이해를 우리 국민들이 다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막 인사 과정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뽑아놓고 한동훈이가 장관이 됐어. 오케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재명이 감옥 가. 그리고 기다린 게 1년이 넘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답답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저 문재인, 이재명 저것들을 척결할 의지는 있는 거야? 저게 저 문재인이 때문에 검찰총장에 막 몇 계단씩 건너뛰고 발탁이 돼서 문재인이한테 뭐 약점은 잡힌 거 아니야? 뭐 이런 온갖 추측들이 있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절차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윤석열이한테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에이, 나는 뭐 이제 손절한다. 이러고 등을 돌린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 때 48% 득표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도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법부 권력을 척결하고 완전히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 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최소한 과반수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 이거 백날 해봤자 다시 입법 권력이
횡포를 부려가지고서 다시 또 뒤집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수많은 개혁 조치들도 내년 총선에서 지면 다 다시 거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가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그런 선거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지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 승리를 해야만이 진정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야 진짜 우리 자유우파가 하고 싶은 일, 이런 일들을 힘있게 추진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방의 보수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오늘 초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시의원분들, 도의원분들이 이렇게 한 분 오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방의 우리 보수들도 내년 총선에 대한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서울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에게 정보가 될 수 있으면 이참에 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인식의 차이를 제가 이제 가끔씩 느끼는데요. 이제 어떤 국회의원 후보자가 니는 떨어지고 근데 당은 이기는 경우가 있고 니는 붙는데 당은 2당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떤 거 선택할래?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이 당선되는 걸 선호하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자기 당선되는 걸 선호하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이 11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일 좋은 그림은 당도 과반이 되고 지도 당선되는 걸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그 가장 좋은 그림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당의 승리보다는 자기의 당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좌파들은 좀 달라요. 좌파들은 이를테면은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의 이념을 위해서 역할하라고 주어지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당의 명령이 우선이죠. 그리고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어 엎고 자기들의 혁명을 완성하는 게 우선이죠. 개인이 국회의원이 되냐 안 되냐보다는. 근데 우리는 말은 당위적으로는 당의 승리가 우선이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게 우선이다. 뭐 자유파의 승리가 우선이다 하지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당의 승리, 뭐 자유파의 승리는 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무조건 당선돼야 돼.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요. 근데 우리 자유파는 다르잖아요. 우리 자유파는 뭐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는 다른 문제고 어쨌든 자유파가 이겨야 돼. 국민의힘이 이겨야 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 광화문에 나가는 이 국민혁명의 주인공들인 이 자유파 국민들의 우선순위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이게 현실이야. 거기서 많은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대중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좌파들은 오랜 그 체제전복과 혁명의 경험을 통해서 이를테면 자기네 당 또는 혁명가들은 대중은 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확고해요. 그래서 이 대중과 유리되는 순간 자기들은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대중을 버리지 않고 대중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그 대중이 어떤 대중이든 상관없어요. 맑은 물만 물이 아니고 흙탕물도 물이니까.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그런 이 혁명운동의 어떤 전통이나 이 정서를 배운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가지고 그냥 지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덕으로 또는 당의 힘으로 되는 거지 우리 당 밖에 있는 자유파는 자기네 당선하고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만 그럴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영남권의 5개 광역은 그동안은 박정희의 힘으로, 전두환의 힘으로, 노태우의 힘으로, 그리고 이명박의 힘으로, 박근혜의 힘으로 공천받으면 당선됐지 지 개인이 뭐 죽불나게 잘나서 이런 자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당의 실세로부터 공천받으면 되지. 그건 뭐 괜히 번거롭게 지역에 가서 뭐 자유파 국민들하고 뭐 함께 하고 자시고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서가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 115명 중에 한 7, 80명이 이런 정서에 있어요. 왜? 자기네 지역이 거기니까. 그래서 대중과 유리돼서 당의 힘만으로 또 자기 개인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현실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수도권에 있는 몇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 자유파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게 이제 뭘 좀 잘못 알아서 그렇게 된 건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자유파와 저쪽 종북 좌파 말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파는 당연히 지가 어떡할 거야, 나 찍지, 내가 공천 받아서 가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승부처는 이 중도니까 이 중도한테 잘 보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자유파 진영이 예컨대 광화문 혁명 세력이 자기랑 함께 하면 중도가 싫어하거나 겁을 느껴서 도망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광화문 혁명 세력, 이 자유파 세력을 자꾸 거리를 두려고 그래, 손절하려고 그래. 그러면 중도가 찍어줄 줄 알아. 이렇게 착각하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중도는 실체가 없는 세력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세력은 두 개입니다. 우리 자유파 세력, 이게 실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실체가 있잖아. 그다음에 저 종북 주사파 세력, 죽으나 사나 나는 문재인이고 나는 이재명이 하는 사람들 실체가 있잖아. 두 실체가 있는 세력이 있고 중간에 부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세력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중도라고 그냥 우리가 편의적으로 부르지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들이 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는 100이면 100사람 다 달라요. 이걸 그냥 중도로 하나로 묶어놓은 거야. 그렇게 따지면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쪽 후보는 최대한 종북주사파와 거리를 둬야 중도로 표를 얻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최대한 이 자유파와 거리를 둬야 중도표가 온다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최대한 이 종북주사파와 거리를 둬야 중도표가 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근데 저쪽은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 자기들은 종북주사파의 단 마지막 한 명까지도 동지적 관계로 유지해 가면서 중도를 공략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도 이 자유파를 기본으로 하면서 중도를 공략을 해야지, 자유파를 손절하면서 중도를 공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1987년부터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이 됐잖아요. 1987년 대통령 선거 직선제 이후에 배출된 대통령이 노태우부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중간에 끼고 그러잖아요. 이 대통령들 중에, 윤석열 포함해서 대통령들 중에 중도를 가장 많이 공략한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입니다. 중도를 제일 많이 공략했으니까 52% 얻은 거예요. 그렇죠. 52%로 유일하게 과반을 넘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하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라고 해서 우리 자유파가 52%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중도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52가 나왔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파를 손절해서 얻은 거냐, 이게. 역대 우리 자유파 진영의 대통령들 중에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윤석열 포함해서 박근혜 5명의 우리 자유파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자유파와 가장 결합을 타이트하게 했던 사람이 박근혜잖아요. 가장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박근혜잖아요. 근데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자유파의 마지막 한 표도 버리지 않으면서 중도표를 제일 많이 얻었거든. 그러니까 중도표가 중요하니까 자유파를 손절한다는 건, 이건 정말 멍청한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가장 강한 자유파인데 가장 많은 중도표를 얻었나? 간단해요. 중도표를 향해서 열심히 다닌 거예요. 열심히 다녔어요. 다녔는데 다른 후보들은 중도표가 중요하니까 중도표를 향해서 나가요. 그러면 자유파 쪽에서 야, 저 정체성이 좀 이상하다, 이런 소리가 나와. 그러면 다시 돌아간다니까, 다른 후보들은. 그래서
자유우파 표하고 중도표 사이에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얻을 수 있는 중도표도 얼마 못 얻고 자유우파 표 전체도 단속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가장 확실한 자유우파의 이 기치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다음 날 이 사람이 홍대로 나가서 젊은 청년들 만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도를 향해서 막 달려갈 때 자유우파 진영에 어떤 사람도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야, 박근혜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한 적이 없다니까. 너무나 확고한 자유우파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선거기간 내내 거의 자유우파를 쳐다보지도 않고 중도를 향해서 쫙 나갔는데 그 나가는 박근혜를 향해서 박수를 쳤지 저 사람 이상해 라고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왕좌왕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중도층을 향해서 쫙 나간 거야. 그게 경제민주화라든지 막 이런 거 공약으로 나와도 요즘 같으면 경제민주화 얘기하면 야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이 제기됐을 법한데 박근혜에 대해서는 어떤 자유우파도 그런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어요. 또 선거기간 중에 10월 유신 인혁당 사건, 이거는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이잖아요. 이것은 5.16하고 5.16 10월 유신 인혁당 사건은 헌법 가치를 위반한 사건이었다라고 박근혜 후보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유우파 진영 누구도 아니 말이야 당신 감히 아버지를 부정할 수 있냐, 자유우파가 어떻게 그런 얘기하냐, 이런 얘기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박근혜가 왜 저 발언을 하는지를 다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심을 안 했거든, 한 번도. 그러니까 그런 발언까지 하면서 중도표 공략에 적극 나섰고 그 결과가 52% 득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표 공략을 해야 돼요. 이유는 100가지지만 우리 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부유하는 표의 이유와 동기는 100가지지만 이 100가지이면 100가지에 맞게 처방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처방을 할 때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의심 없이 계속 밀어주는 걸 전제로 처방을 해야 이게 진짜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도로 가기 전에 먼저 지가 확실한 자유우파인 것을 입증하고 가려는 거야. 우리가 선거기간 중에 왜 우리한테 안 하라고 섭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저거 진짜 자유우파 맞아? 라고 의심해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의심만 해소해 놓으면 야, 쟤는 선거 이기려고 저러는 거야. 야,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하자. 그리고 후보는 중도표 한 표라도 얻어야 이기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 두자. 야, 우리한테 올 거 없어. 저기 중도표 저기 있으니까 빨리 절로 달려가. 우리가 그렇게 할 사람들이잖아. 후보가 우리 자유우파한테 확실한 믿음을 주면 우리야말로 선거기간 내내 한 번 안 찾아와도 서운해하지 않을 사람들이거든. 이 믿음을 후보들이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전략을 짤 때도 이게 뭐 우파인지 좌파인지도 모르는 애매모호한 자들 공천해가지고 이쪽 표 저쪽 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서는 이건 무조건 실패다. 확실한 우파인데 그래서 우리 걱정 말고 네 열심히 중도 향해서 가라. 생각보다도 사람들이 특히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들은 이 후보가 얼마나 자유우파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싫었으면 좌파 갔지 이미. 그래서 후보 기간에 후보가 마음 놓고 이 중도표 공략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도 그 전에 이러한 그 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유우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이 개런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야, 저거는 저 사람이 공천했으니까 저 사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이기려고, 수도권이잖아. 이기려고 지금 중도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일단 믿어줘. 그리고 밀어줘. 우리가 너무 나서지 말자. 이걸 우리 스스로 해야지. 당의 지도부라는 자들이 뭘 손절을 하겠네, 뭘 하겠네.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분절시키는 자해적 행동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자가 지금 지도부. 특히 뭐 우파를 손절해야 돼, 정광훈 세력을 손절해야 돼, 광화문 혁명 세력을 손절해야 돼, 뭐 극우 유튜브를 손절해야 돼 라고 떠드는 자들이 자유우파 진영 전체에게 가장 큰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사님한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 열린우리당 사태가 해서 분당을 해서 총선을 치를 것인지에 대한 그 의견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기존에 실수했던 것을 제대로 돌려놓고 지금 자유우파 시민단체나 그다음에 우파 정당들과 연합을 해서 150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예측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이제 2004년에 창당이 되는데 그 열린우리당 창당은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같은 그 권력이나 이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낙연이건 뭐 문재인이건 간에 현실적 권력도 갖고 있지 않고 또 그 정도의 카리스마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당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있을 법한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재명이와 반 이재명 세력 간의 공천에 대한 야합, 어느 선까지 치고 어느 선까지는 살린다. 이 야합이 이루어지면 지금 그걸 위한 힘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재명이가 무슨 큰 정치인 폼 잡고 대표직 사퇴, 비대위 체제 전환 또는 선대위 체제 전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를 치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쇼를 잘하기 때문에 이걸 다 아주 그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할 거거든.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하면 그거 하나하나가 다 얘네들한테는 좋은 이제 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침내 영입하는 선대위원장, 그다음에 공관위원장 이것들이 지난번에 그 9시간 만에 쫓겨간 그런 자면은 좋겠는데 저것들이 그 정도 머리는 있거든.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 사람으로 딱 내세워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은 야 저러다가 저것들 분당되는 것 아니야? 이재명이 저게 총선 때까지 끝까지 버텨서 사법 리스크가 최대화되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종북 주사파들이 얼마나 그 전략 전술에 능한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저것들 분열되지 않습니다. 분열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내기 위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까지 이용해서 극적으로 이 전환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거예요.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돼. 정말 다행히 저것들이 그 정도 머리와 능력이 안 돼서 진짜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총선 때까지 가고 또 뭔가 비대위로 전환했는데 지난번에 그 이래경인가 하는 자보다도 더 그 한심한 자가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우리가 선거를 준비한다는 거는 칼자루로 완전히 종북 주사파한테 넘겨주고 결과를 기다리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악이지만 저것들이 내부 갈등을 야합적으로 봉합하고 이재명이가 폼 잡으면서 물러나고 그다음에 아주 강력한 이른바 대중적 신망이 꽤 있는 이런 사람을 선대위원장, 공관위원장으로 내세워서 선거를 치를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선거 전망은요. 2020년 선거를 말씀하셨는데 3주 전부터 지지율이 역전됐어요. 저는 당시에 3주 전에 선거 지지율 역전을 저도 알게 됐는데 그렇다고 지지율 역전됐다 큰일 났다 그러면 더 깨질 것 같아서 계속 이기고 있다고 선거 당일날까지 저는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 예측 완전히 잘못했다고 모든 욕을 다 바가지로 먹었는데요. 전 똑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건 그렇고 3주 전부터 지지율이 역전됐어요. 그러면 그 조짐은 적어도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있었다는 뜻이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지율이 뚝 역전되는 경우는 없거든.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됐나? 결국은 김영호 공관위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럼 김영호 공관위는 누구의 잘못인가? 김영호의 잘못이 아니고 황교안의 잘못입니다. 100% 인사권을 황교안이 갖고 있었어요. 그 황교안이
당시에 그 공관위원장을 국민 추천으로 받겠다고까지 했고 그 공관위원장 추천위원회를 당에서 구성을 했어요. 추천위원장에 조경태까지 임명을 했어. 그래서 실제로 SNS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문수가 아주 유력하게 올라왔어요. 김문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줬으면 그때 그 공천 파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를 뭐 광화문 세력이라고 생각했는지 쳐내고 택도 아닌 김영호에게 공천권을 주고 그리고 공관위의 전횡을 예방하기 위한 그 당헌상 기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국민배심원단이에요. 공관위가 공천을 해도 배심원단이 가동해서 거기서 제동을 걸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최고위원이에요. 김영호가 황교안한테 요구한 거 딱 하나 있어요. 이 배심원단 가동을 중지해달라. 그거까지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김영호가 그 공천을 전행해 버릴 때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심원단이 가동이 안 되니까 결국 모든 부담이 황교안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지역구를 공천을 줬다가 안 줬다가 줬다가 하는 이런 식의 황당한 상황까지 모든 책임을 다 공관위가 아니라 황교안 지도부가 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를 치렀으니. 그리고 심지어는 그야말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폐악질인데 공관위가 당대표, 자기를 임명한 당대표를 종로에 안 나가면 마치 어떻게 할 것처럼 막 협박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당대표가 쫓겨서 종로로 갔어요. 종로로 들어간 당대표가 그 후에 단 한 번도 종로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선거가 끝났어요. 종로 선거가 워낙 막 불리한 상황에 전개되니까. 네, 그건 선거도 아니에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황교안이 김영호 공관위를 출범시킨 겁니다. 그 이후에는 뭐 거의 죽음의 길로 예정된 깔때기의 끝으로 끌려가듯이 그냥 예정된 죽음의 길로 간 거예요. 그 3년 전 상황을 이제 다시 제가 여러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지금의 김기현 체제로 선거 치를 수 없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김기현도 알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김기현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선거 불과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비대위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현실 가능한 방법은 뭐냐면, 물론 내일이라도 김기현이 자신의 역량 부족을 절감하고 내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을 하겠다, 오늘부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 하면 비대위 전환이 돼요. 근데 당대표가 안 하겠다, 난 대표야 라고 버티면 이준석이 쳐낼 때 그 얼마나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것은 뭐냐면 공관위와 선대위를 잘 꾸리는 거예요. 김기현은 그냥 일상당무, 지금의 김기현 체제는 일상당무를 맡게 만들고, 일상당무도 중요하니까 일상당무를 하게 만들고, 공천을 관리할 공관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띄워야 돼요. 공관위원회가 꼭 선거 앞두고 한 2달 앞두고 띄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외부인사 영입도 책임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꼭 외부인사 영입은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 그래 놓고 다 영입해 놓은 다음에 공관위한테 이 사람들 영입했으니까 알아서 공천 주세요. 이게 무슨 공관이야. 그러니까 외부인사 영입까지 포함한 폭넓은 권한을 공관위원회에다가 주고, 그 공관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띄워야 돼요. 특히 9월부터 정기국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러면 저 좌파들은 정권 심판 선거로 내년 선거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총공세를 하게 돼 있어, 이 정기국회에서. 그러면 115명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이용한, 선거 전 마지막 정기국회를 이용한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의 총공세에 맞짱을 뜨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거 할 여력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내년 올 12월까지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공천 시작하고 외부 인사 영입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관위원회를 일찍 띄워야 돼요. 외부 인사 영입까지 포함한 공관위원회를 일찍 띄워서 김기현 당 지도부, 김기현, 윤재혁 당 지도부는 정기국회에 올인하고, 그리고 내년 선거 준비를 위한 외부 인재 영입과 공천 관리는 공관위원회를 10월이라도 띄워서 여기다가 폭넓게 권한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천 관리가 최대한 빨리 끝나야 돼. 왜 빨리 끝나야 되냐 하면 우리가 상대할 대다수의 그 상대방이 다 현역들이에요. 특히 수도권은. 현역은 현역만으로 갖는 프리미엄들이 있어요. 저것들이 일제히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정기국회 끝나기 전부터 동단위로 의정보고에 다 일정 잡아놓고 하는 거거든.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거야, 저것들은. 근데 우리는 원외기 때문에, 수도권은 대부분이 원외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예비후보 등록을 해봤자 명함 나눠주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어. 사전선거운동에 다 걸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 그러니까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벌충해 주려면 공천을 빨리 해주는 수밖에 없어.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공천이 늦어지면 현역 당협위원장 또는 현역 의원과 공천 받겠다고 달려드는 최소한 7, 8명의 예비 후보자들 간에 치열한 이 서로 그 내부 갈등만 아주 지저분한 형태로 막 번지게 되거든. 근데 저쪽은 현역들이기 때문에 수도권 대부분이 현역한테 감히 그렇게 함부로 덤벼들지를 못해. 그래서 야당인 저쪽은 오히려 내부 분란이 적고 현역이 확실하게 딱 서 있지 않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힘 쪽은 후보가 적출하면서 내부 분란이 막 번질 수가 있어요. 이게 길어지면 최종적으로 누군가 공천을 받아도 공천 과정에서 서로가 막 마음이 상해버려가지고 그래서 협조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 쪽 후보를 최대한 빨리 공천을 해줘야 돼요. 빨리 공천해주고 내부 분란이 발생할 것 같으면 중앙당이 개입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선대위를 띄워야 돼요. 그래서 선대위는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인망 있고 신망도 있고 또 공중전을 선대위가 하는 거거든. 선거 때 보면 지역에서 열심히 후보들이 뭐 하루에 일정 보통 15개씩 소화하잖아. 하루 종일 일정 소화하느라고 중앙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신문 볼 틈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중앙에서 당직자 하나가 말 하나 잘못해. 그러면 막 이틀 3일간 고생하면서 간신히 표 몇 장 얻어놓은 거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선거는 중앙당에서의 공준정과 위기관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연륜도 있고 신망도 있고 경륜도 있고 그리고 공중전에 밀리지 않을 정도의 이런 조건들을 두루 갖춘 사람들이 우리 자유파 진영에 많이 있어요. 지긋들하고 결이 다르다고 배제해서 문제지. 이런 사람들을 선대위에 포진을 해서 중앙당이 선거를 치고 나가도록 해야 돼요. 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선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내년 4월 선거는 운명적으로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입장에 서 있게 돼 있어요. 심판 받으면 불리하죠. 공격 받으니까 일단 수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수비만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없잖아요. 아무리 수비에 능한 사람도 마지막에 이기려면 공격 한 번은 해야 되거든. 상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공격 한 번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비를 하더라도 역공을 할 수 있는 카드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라고 구도를 짜고 나올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심판이라는 구도를 우리도 맞짱 뜨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행정부 권력을 심판하겠다 그러는 거고 우리는 입법부 권력을 심판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자, 윤석열 정부가 심판받을 만한 무슨 잘못을 했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4년간 장악하고서 저지른 이 수많은 폭력과 독재와 독주를 봐라. 이것들이 만들어 놓은 강행한 법이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 법은 얼마나 사악한 법이냐. 이 법은 얼마나 해로운 법이냐. 이런 걸 가지고서 더불어민주당 심판 구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다 공정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기 지역에 후보가 가서 유권자 만날 때 더불어민주당이요. 이 법도 했고 이 법도 했고 이 법도 했고 이 법도 했는데 이건 내용이 뭐고 해서 한 30분 설명하면 선거에 져. 10초 30초 만에 유권자랑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느라고 30분 쓰면 진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공중전에서 중앙당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이걸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도부 갖고 선거 치르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자. 지난 4년간의 입법 독재를 해온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자. 이 구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 공중전에서 그걸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선거라고 하는 운명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저것들도 심판하자라고는 맞짱은 떠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선대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일이에요. 한만포럼 사무총장 유재용입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공관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현재 회자되고 있는 그 인물들을 언론에서 제가 봤는데 뭐 김무성, 안대희, 김병주 과연 국민들에게 긍정의 심리로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부의 독주, 그다음에 종북 주사파를 위한 입법 체제를 강조하면서 선거의 주역이 될 수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정부라는 지방자치제가 실행이 되면서 행정과 정치의 혼재가 되면서 지역은 상당히 정치화되고 있거든요. 행정이 죽다 보니까 그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으로 다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김무성이다, 안대희다, 김병준이다 뭐 이런 사람들 거론이 된다 그러는데 그냥 언뜻 듣기로는 자가 발전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택도 없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별로 그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경우에도 김무성이는 안 되죠. 김무성이가 되는 순간 당이 쪼개질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뭐 특정인은 안 된다기보다는 법조인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당이 하는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결사체잖아요. 정권을 창출하려면 선거에 이겨야 돼. 선거에 이기기 위한 후보를 내는 것이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구현하는 수단이 공천이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것은 정당 정치의 정수를 체득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를테면 공천 과정에서 이 사람이 흠결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극히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것만 따지면은 뭐 검사 출신 시키면 되지. 그런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정치를 아트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최고의 아트인 거예요,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되는 것이 공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치를 잘 알고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맡아야 돼요. 그 점에서는 지금 거명한 세 사람은 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러닝메이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교육감 선거를 따로 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가 심각해져서
그래서 이 교육감 선거를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러닝메이트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들은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정말 웃기잖아요. 도의원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공천했는데 예비뽑기에서 가 뽑으면 당선되고 나 뽑으면은 어려워지고 다 뽑으면은 아예 뭐 명함도 못 내밀고 이런 황당한 이 로또식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게 정당이 공천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폐인 거예요. 정당 공천 없이 그냥 가나다면은 다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의회 광역이든 기초든 의회 의원들의 정당 공천은 배제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정쟁화되는 일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시장 군수들만 남는데 시장 군수들은 저는 정당 공천을 유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안전장치가 있으면 시장 군수들은 정당 공천을 해서 권역과 지방 그 기초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뭐 대통령을 정당 공천하듯이 도지사 정당 공천, 시장 공천까지는 가는 것이 맞다고 보죠. 그런 방식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요. 그걸 정당들이 절대 안 하려고 그래. 공천권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고쳐야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님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자기가 공천 주는 도의원, 시의원들을 다 지 똘마니들로 생각하거든. 일종의 자기가 사단장이면 도의원들은 연대장 정도 생각하고 이 시의원들은 중대장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일사불란한 선거 조직처럼 운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법적으로 고쳐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시급할 일이지. 예,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거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고요.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은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똑같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국민운동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공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인 차별 철폐 이게 수차례 특권 철폐 집회도 하고 뭐 해도 국회의원 누구도 신경 안 쓰잖아요. 네, 그래서 말로는 제가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방안을 제시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국회의원들에 의한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걸 범국민운동으로 진행을 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마다 또 의견들이 달라서 국회의원 특권 철폐는 이론이 없어요. 거의 이론이 없는데 이 문제로 가면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공천해야 되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기 때문에 공론화 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현안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현안은 문재인, 이재명 잡아놓고 내년 총선에 이기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제기가 되면 전선이 흐트러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거는 현재 시점은 전략적으로 이걸 제기할 시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저 공직 사회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좌파,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있는 좌파, 소위 말하면은 우리 애국 세력들이 얘기하는 빨갱이 조직,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퇴치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에 포진되어 있는 이 종북주사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게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커넥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무섭습니다. 뭐 이 부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고요. 이제 문제는 대책인데 가장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직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인허가권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있어도 좋고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자리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자리로 보직을 이동하는 거는 저것들이 저항을 하기 어려워요. 이를테면은 너 집에 가 그러면은 저항을 하죠.
부당한 해고다 이러면서 할 수 있지만 보직을 이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행정 실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거든요. 그래서 보직 이동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부서로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좌파들은 그래도 버티긴 할 거야. 이를테면 우리 자유우파 쪽은 좌파들이 보직 이동을 제일 빈번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9시 앵커 하던 사람, 방송국으로 따지면 9시 앵커 하던 사람을 조명기구 창고에 가서 창고 관리하라고 보내는 거야. 좌파 같으면 그 모욕과 그런 거를 다 참아. 어쨌든 안 잘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 같으면 다 사표 던져버리거든.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 그러고 다 던져버리는 거야. 그게 좌파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도 이게 부당해고로 이게 소송에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질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무작스럽게 함부로 못했어요. 그래서 보직이동이라는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다 그냥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저것들은 그렇게 해도 사표를 절대 안 내고 버틸 거예요. 모욕도 참고 버틸 건데 그런 상태로 1차 정리를 하는 건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기 인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나 그 공기관들은 대개 1년에 한 번씩 정기 인사가 있거든요. 정기 인사를 통해서 인사고과를 잘 반영을 해서 보직이동 차원이 아니라 승진 케이스인데 떨어뜨린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발탁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승진의 불이익을 줘요. 근데 그런 것을 한 번 당하면 버텨낼지 모르지만 이게 2년, 3년 차까지 계속 그렇게 되면 버티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회에서 자체가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시간은 걸리지만 이게 제일 리스크가 적은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문재인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블랙리스트 사건 만들고 파이트리스트 사건 만들고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걸로 해갖고서 여러 사람들을 잡아넣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권자들이 그게 겁이 나서 뭘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답답하니까 왜 인사권 행사를 안 하냐고 막 공개적으로 질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질타를 한다고 해서 지모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용감하게 나설 사람은 별로 없어요. 원희룡 정도가 용감하게 나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좌파들의 표적이 되지. 그래서 이걸 급하게 하면은 사달이 나니까 우리가 2027년에 정권 한 번 더 잡는 건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 자유파가 최소한 2027년 대선은 이긴다고 저는 확신하니까 시간은 앞으로 9년이 남은 게 아니라 4년이 남은 게 아니라 9년이 남았다 생각하고 인사를 2번이나 3번 정도 하면서 그 종북 주사파들에게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은 거의 그 리스크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파가 좀 인내하고 참아줘야 돼. 아, 왜 그것도 못해? 저거 아주 호가는 종북 주사파인데 왜 아직도 저게 과장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자꾸 압박을 가하다 보면 인사권자들도 자기 지지 기반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야, 좀 무리해서라도 쟤 요번에 날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다가 역공을 맞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가 그런 면에서 전략적 인내를 해주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원주에서 우리 아미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마쳤는데 이 간담회에 처음부터 참석해 주신 이 도의원이 계세요. 강원도의회 부의장이시네요. 김기영 의원. 잠깐 따로 좀 만나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는 원주 출신 김기용 도의원입니다. 네. 지금 원주가 갑을 지역 2개죠. 네. 갑 지역은 우리 쪽 박정하 의원. 네. 아주 훌륭한 정치인인데 그러나 이제 지역 사업을 잘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건 그렇고 이번에 이제 을 지역은 지금 비어 있죠. 예,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가 누구예요? 지금 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이 그자는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좀 정리해야 될 그런 자 중에 하나인데. 네네. 예. 지금 이번에 을지역 당협위원장 공모에 도전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예. 예, 도의원이시면은 보통은 이제 도의 의정에 전념하시는 건데 당협위원장 도전하신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예. 3대 개혁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잘못된 부분 그리고 예전에 좌파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 가려고 하는데 예.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저희가 열세 밀리다 보니까 그런 개혁안들이 법안이라든지 여러 부분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네. 진척이 없고 그냥 지금 1년 반 동안 뭐 많은 일도 하셨지만은 더 지금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는데 네. 그런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단 한 석이라도 더 가져와서 저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서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네. 안정적인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지금 원주 쪽에서 을 쪽에 딱히 마땅히 지금 나서는 사람이 있지도 않고 또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외람되긴 하지만 그래도 송기현과 같이 붙어서 해볼 네. 만한 그런 권유들도 주변에서 많으셨고 또 네.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국가나 아니면 나라 전체가 지금 위기 상황인 이 네. 속에서 국회의원을 우리가 적어도 원주에서 2석 있는 건 다 가져와야 되고 또 네. 강원도 전역 8석은 다 우리 국민의힘이 당선이 돼야 된다라는 네.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게 강원도가 그야말로 든든한 우리 자유파의 이 텃밭인데 어쩌다가 이 좌파들이 득세하는 곳이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적인 토양은 원주가 강원권에서는 제일 많이 지금 야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하. 우리가 지금 그 대통령 선거도 6%에서 7% 정도 원주을에서 앞섰고 그리고 시장 선거도 네. 7에서 8% 정도 원주을에서 앞섰기 때문에 원주가 많이 변했구나. 토양 자체가 지금 나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모든 사람들이 신망하고 또 여러 가지로 추진력이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할 수 있는 그리고 호감 가는 그런 후보가 있다면 충분히 을도 탈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8대, 9대, 10대 도의원을 이미 하셨네요. 네. 지금 11대인가요? 예, 10대인가요? 지금 11대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역 도의원이지만 내년 총선에 도전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선 당협위원장에 응모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도의원을 3번째 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꽤 젊어 보이시는데. 네, 저는 78년생으로 올해 46살 그리고 만 나이로는 44살입니다. 만 44세. 제가 그 운이 좀 좋았던 면도 있고 예, 또 여러 예. 가지 면에서 제가 일찍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 33살에 처음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동아서관 대표인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동화서관은 원주권에서는 아마 원주 시민들이 다 아시는 서점인데요. 예. 네, 아버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한 지금 59년째 서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이구, 그 이제 음식점으로 치면 노포인데. 네네. 그래서 시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예전에 이제 서점이 한창 잘 되던 때에는 이렇게 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크게 어허. 서점을 하시면서 그 원주 시민들한테 만남의 장소 이렇게 기다릴 때 옛날 종로서적처럼. 그렇죠. 아하. 그랬는데 뭐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동아서관은 아직 운영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우리 동아서관 한번 갑시다. 예. 예? 오시면 정말 영광입니다. 동아서관에서 저 북콘서트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신데 이게 저 사회복지공동기금에 네. 1억 이상 기부를 하신 분들한테 붙여지는 아주 명예로운 호칭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처음에 선거에 나갈 때 네. 그 부분을 제가 그 의정비의 일정 부분을 네.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공약이기도 했고 네. 또 저 스스로도 저한테는 그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또 저는 이렇게 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좀 더 어려운 분들, 더 힘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저희 아버님께서 네.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사시다가 자수성가로 이제 그 지금 재산을 모으셨는데 네. 원주 전역 학생들 한 1,200명한테
거의 한 9억에서 10억 가까운 장학금을 지금까지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네.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이제 생활하신 그런 근검 절약은 배웠지만 네. 또 사회에 환원하고 또 기부하고 이런 부분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주 할 수 생활화되셨구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도의원 하면서 이제 의정활동비 나오는 거 네. 그거를 매달 얼마씩 해서 기부해서 1억이 넘은 거예요? 예, 한 8대 9대 때 전체 의정비의 한 70% 정도를 모았고 한 30% 정도는 제가 활동하는 뭐 아하. 여러 가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야, 70% 이게 정도 모아서 기부했습니다. 제가 어너소사이어티 회원 몇 분 아는데 대부분은 그냥 1억을 쾌척해서 네. 어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시거든요. 네. 이걸 매달 계속해서 몇 년간을 해서 1억이 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한 1년에 2,500만 원씩 해서 한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정도 지금. 이게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면 이거 못하는 건데 대단하십니다. 원주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세요? 네,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원주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의 반도 안 됐었는데 네.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네.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인구도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우리가 뭐 이렇게 원주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늘어난 인구라기보다는 다 네. 유입된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좀 특수한 지금 이제 원주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보다 예. 유입된 인구가 지금 월등히 더 많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다른 지방 도시에 비해서는 좀 특수한 그런 경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도시 분위기도 예전에는 군사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랬죠. 예, 지금은 뭐 원주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뭐 산업이나 경제라든지 그런 거를 주도하는 아무래도 그 지금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교통 요지기 때문에 가능했던 네. 거라고 생각하고 도시 분위기가 좀 보수해서 약간 그 제가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보수가 아니라 그냥 그 색깔 자체가 보수적이었는데 좀 젊은 지금은 네. 좀 이렇게 활기차고 어. 좀 젊은 상대적으로 그런 젊은 분위기로, 도시로 예, 좀 많이 변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인구 구성의 변화 또 이 경제 관계의 변화에 맞춰서 정치 관계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변화에 잘 조응하면서 자유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이제 그런 걸 하려고 이제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주에서 정치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박정하 의원도 좀 젊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정하 의원은 갑에 이제 지키고 있고 이제 을에 지금 그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더 젊은 우리 김기용 도의원이 내년 총선에 투사표를 던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기용 의원을 꼭 기억하시고요. 아까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또 지역구 의원이면은 또 원주에 대한 발전 비전을 우리 이 원주 시민들한테 또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 네, 우리 제가 해야 김기용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이 생각하시는 네.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원주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될 경우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비전은 어떤 겁니까? 우선 제가 도전하고자 하는 원주을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원주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원주 갑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 쪽에서는 이렇다 할 뭐 그런 지금 뭐 취업을 할 그런 자리라든지 이런 게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네. 지금까지 저는 원주 시정, 그러니까 지금 시정 말고 이전 시정에 되게 안타까운 게 네. 산업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단지 아니면 용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치중했으면 원주가 네.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비생산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고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주가 지금 그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 지금 실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약간 갑을에 불균형이 좀 있는 모양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갑을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 많지만 굳이 둘 중에 얘기하자면 갑 쪽이 그런 준비가 좀 되어 있고 을 쪽도 아하. 지금 뭐 원주 연세대학이라든지 한라대학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뭐 산학연
그런 무슨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을 쪽은 약간 방치가 되어 있는 느낌이 나는데 아하. 제가 만약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좀 을 쪽에도 그런 뭐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게 가장 최우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을 지역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재선이죠. 네. 송이라는 자가 이 판사 출신인데 그 아주 전형적으로 정쟁만 일삼는 그런 의정 활동을 지난 8년 7년 동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지역 발전도 문제고 국가 차원에서도 정말 그 부정적인 그 악영향이 너무 크다.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지역을 지금 준비한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고성호 TV 시청자들께서 사실 강원도 판을 좀 아는 분들은 다른 데는 해볼 만한데 원주는 참 그렇게들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박정아 의원이 그때가 보궐선거였죠. 예, 보궐선거. 예, 그 이광재가 강원도지사 출마하면서 비어진 그 지역에서 보궐선거로 이겼을 때, 그리고 작년 6월에 지방선거 우리 쪽에 국민의힘에서 원주시장 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전에 지난 3월에 유석열 대통령이 한 5% 이상 이긴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인물만 제대로 우리가 발굴해서 공천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원주에 왔는데 마침 이 김기홍 아주 젊은 우리 자유우파 정치인을 제가 만나게 돼서 반가운 김에 잠깐 따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각오 겸 인사 말씀 좀 부탁합니다. 우리 원주도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뭐 나름 열심히 일을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그 원주을에서 일하시는 국회의원께서 지역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정치 그리고 본인의 중앙에서의 그런 위치에 좀 치중하시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보다 정말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정말로 관심이 있고 지역 주민들을 마음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후보와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 김기홍이 앞으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저 일을 하면서 참 잘 우리가 뽑아놨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제가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원주의 젊은 정치인 김기홍 도의원 내년 총선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김기홍 정치인, 청년 정치인의 그 비전과 생각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